네, 저는 철폐현대 활동가고요. 안명이라고 합니다. 음,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임금 노동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지금 가장 제도 변화가 바로 얘기될 부분들이라서 어, 그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네, 오늘 주되게 이제 얘기할 부분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음 지금 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정부가 내놓는 안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나올 거라서 아마 지금 흐름을 좀 보시고 전체 이번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까지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동시간 어쨌든 장시간 노동 문제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예, 그 장시간 노동 문제를 살펴보면서 아마 각 정부에서 어떤 내용들을 내놓았는지, 제도를 내놓았는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음 윤석열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거다. 노동시간에 있어서는 어 모든 정부들에서 다 유사한 점이 나타날 거고요. 특정 정부의 문제만 있다거나 그렇게 확인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장시간 노동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노동시간 유연화 문제와 단시간 노동에 대해서도 꼭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비교해서 볼 거고 임금 부분으로 가서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직무성과급제가 무엇인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임금과 노동시간의 권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불안정 노동자들의 임금 상황이 어떤지, 노동시간 실태는 어떤지까지 보면 '아 우리의 권리는 이러이러해야 해야 되는구나.'라고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쭉 보려고 합니다. 음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상황인데요. 2022년 6월에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발표합니다. 최근에 조선일보와 전태일재단에서 이제 노동시장 이중 구조 문제를 전면화하면서 여러 지금 연재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22년에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지금 우리 노동시장의 핵심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우선 추진 과제가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겁니다. 임금과 노동시간이 노동시장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라고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노동시간과 임금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도 바로 여기에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바꾸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장과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를 꼭 살펴봐야 됩니다. 차곡차곡 윤석열 정부는 진행하고 있어요.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서 임금과 노동시간을 언급했고요. 바로 이어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제도를 살펴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고문이 나오게 되고요. 이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공고문의 주요한 내용들이 다음해 23년 3월에 나올 고용노동부의 입법예고안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발족을 하고 난 다음에 상속고통장에 들어가 있는 상세임금위원회가 발족하거든요. 여기에서는 "임금을 주요하게 다루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나 아직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나왔던 그 권고문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은 입법 예고가 돼서 어느 정도의 그림이 우리를 이미 확인한 바가 있고요. 임금과 관련해서는 아직 제출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선일보 전태일재단 그 연재와 관련해서
다들 "이 의도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임금 개편을 의도하고 있다. 이것을 위해 여론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사실 지금까지 지금 2022 년부터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가 차곡차곡 해오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미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입법 예고한 바가 있고 주 69 시간이라고 우리가 일걸어 얘기했던 부분에서 역풍을 맞고 지금 설문조사까지 내놓은 상태에서 다음에 개편안은 내놓지 않고 있었고 임금체계 개편안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쏟아질 것이다. 그런데 이 쏟아지는 방식이 입법 예고했을 때처럼 그렇게 다 내놓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하나씩 흘리면서 제도화할 것인지 그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면 근로시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정부가 어떤 시기냐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공고문을 내놓고 고용노동부에서 입법안을 내놓은 거죠. 그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연 단위로 연장 근로를 연장 근로를 보는 것에 우리가 지금까지 주 단위로 보고 있는 것을 월이나 분기나 반기나 연으로 바꾸겠다라는 이것 때문에 절대적으로 다 반대했었고 그래서 한 발 물러서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거죠. 그렇다면 "국민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 모든 전반적인 모든 산업에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부 직종,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식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어요. 그리고 이번 주 지난주 이렇게 했을 때 고용노동부가 연구 용역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 개편이 될 업직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착수했어요. 이 흐름은 뭐냐면 마치 입법 예고를 했을 때에서 이 노동계의 반발로 인해서 한 발 물러선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정부는 일부 업직종에 한해서 어떻게든 연장 근로 그 단위 기간 바꿔내겠다라는 것들을 계속하고 있는 밑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업종에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연구 결과를 내놓고 그것에 한해서 제도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 노동계가 전체 노동운동 진영이 모두가 다 이것에 대해서 공동의 전선을 마련하고 대응하는 방식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을 이번에 뭐 조선업만 아니면 어떤 업종에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별개별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태를 좀 만들고 있지 않는 건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서 어 임금 개편이나 노동시간 제도 개편을 했을 때 반드시 이것이 다른 직종, 내 직종에 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함께 대응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계속 노동 시간을 살펴보다 보면 이것이 몇몇 업직종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로시간 개편 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연장 근로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다른 부분들을 살펴보면 여기 주 일주 64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 시간 일할 것에 대해서 반발이 있을 거라 생각하니 건강보호 장치를 뒀지만 64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로사 인정 기준, 산재 인정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까지 어떻게든 일하게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나왔을 때 아마 제주도 한 달 살기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서 보면 탄력 근로제 얘기는 없어요. 왜 탄력 근로제 얘기가 빠졌는가 하면 이미 탄력 근로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미 제도가 완성됐기 때문에 더 요구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어 어 이번에는 나온 건 선택 근로제까지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장시간 노동 정책을 한번 볼게요. 음.
앞서서 전체 개요 말씀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노동 시간 관련한 정부 정책의 이 전체적 입장은 뭐 더 나은 정부, 덜 나은 정부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노동 시간과 관련한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자본과 노동자들이 전선을 놓고 싸우는 투쟁의 장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해요.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그것이 자본가의 선의가 아니라 실제로 자본과 노동자가 싸우면서 시간을 줄여 왔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세계사적에서 보면 맨 처음 이제 공장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될 텐데요. 산업혁명 시기에 정말 노동 시간에 제한이 없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일을 하다가 죽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지니 노동 시간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래서 영국에서 맨 처음 아동의 노동 시간부터 제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12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30 년이 지나서 야간 노동이 금지되고요. 그리고 47 년에 와서 10 시간이 제한이 되는데, 이게 아동 노동에만 한한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러면 아동 노동이 12 시간에서 10 시간으로 2 시간이 줄어드는데 45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죠. 그렇게 시간 1 시간, 2 시간을 줄이는 것이 실제로 긴 시간이 필요하고 정말로 투쟁이 동반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들이 세계사적으로 증명이 돼요. 메이데이에 대한 부분도 보면 우리가 메이데이의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잖아요. 8 시간 투쟁을 위해서 노동자들이 투쟁을 한 거죠. 해외 마켓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요구를 하면서 테러가 있었고 노동자들의 죽음이 있었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년 5월 1 일마다 국제적 시위가 있었고, 이것이 메이데이의 기원이잖아요. 그래서 19 년에 ILO에서 협약을 채택하면서 제1 호가 하루 8 시간 주 48 시간 노동제를 채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35 년에 와서야 주 40 시간이 협약으로 채택이 되는데, 이 긴 시간 동안 세계사적으로 하루 8 시간, 그리고 한 주 48 시간, 이렇게 국제적 기준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뭐 '한국은 어떤가?'라고 했을 때 한국도 근로기준법만 봐서는 국제적 기준에 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953 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이미 1일 8 시간, 1주 48 시간이었고, 이후로 개정이 되면서 1주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2003 년에 오면 1일 여 8 1주 40 시간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주 5 일제가 이제 들어서고, 물론 처음부터 모든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주 5 일제가 시행이 됐던 건 아니죠. 우리가 모든 이제 법제도가 시행될 때 사업장 규모로 적용이 차츰차츰 진행이 되잖아요. 근로기준법의 이 주 40 시간도 마찬가지였고, 주 52 시간 상한제라고 불리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도 역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차례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네. 2018년 주 52 시간 상한제, 이때 근로기준법 개정을 이렇게 주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계속 주 52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18년 이전까지 분명히 2003 년에 주 40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어 최대 노동 시간이 주 40 시간에 노동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12 시간 연장 근로할 수 있다라고 52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이 뭐였냐면 일주일을 5 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주 40 시간, 주 5 일제라고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40 시간 플러스 연장 근로 12 시간이 가능하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 일할 수 있지 않느냐. 토요일
하루 8시간, 일요일 하루 8시간 이렇게 해서 총 7일 동안 68시간 일할 수 있다라고 고용노동부가 그렇게 행정 해석을 내려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주 5일제가 시행되고 있다. 일주 40시간이다라고 근로기준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68시간까지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2018년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정의 조항을 신설해요. 일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라고 명시를 하죠.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흔히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일주일은 며칠이냐라고 하면 누구라도 그냥 7일이라고 얘기할 거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이것이 문제가 돼서 정의 조항에 한 주는 7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 근로는 7일 동안에 12시간이다. 그래서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가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로기준법의 변화를 쭉 보면 2003년부터 이미 우리는 주 52시간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변칙적으로 시행되어 왔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일주 상한제, 최대 일할 수 있는 최대 연장 근로 가능한 시간을 명시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진짜로 노동시간이 단축되었느냐라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주 52시간, 물론 이전에 68시간에 비하면 많은 시간이 줄어들었죠. 16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실제로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다. 우리는 계속 일주 40시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노동자와 사용자가 합의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주 52시간을 시행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연장 근로를 하면서 현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우리 합의한 거다라고 확인하지 않아요. 그냥 40시간에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 라고 다들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일주는 40시간이다. 우리는 한 주에 40시간을 일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 단위로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어들었지만 근로기준법상에서도 주 52시간 이상 연장 근로가 가능한 제도들이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32 미만의 경우는 12시간까지 연장 근로하는 것에 더해서 8시간 내에 연장 근로를 가능하게 했고요.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연장 근로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특별한 사정이라는 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한 번도 안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그때 막 마스크를 막 만들어냈어야 되고 뭐 이런 정말 특별한 사정이 생긴 거죠.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기업에 얘기를 하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연장근로 가능하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한 해 한 해 가면서 바뀌게 됩니다. 이것도. 어, 사전 승인이 아니라 사후 승인도 가능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우리가 노동시간에 제도 변화가 있어라고 크게 이야기될 때가 있고, 어, 한 해 한 해 가면서 조금씩 계속 계약이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같은 게 그래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하루 최대 노동시간이죠. 그러니까 일주 최대 노동시간을 정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루 최대 노동시간이 몇 시간이어야 됐는지를 명시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작년 12월에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내리는 거죠. 하루에 몇 시간 일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냥 일주 봤을 때 12시간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건 뭐냐면 그런 거죠. 우리는 보통 9 to 6라고 해서 그냥 하루 8시간이라고 계산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월요일 날 12시간을 더 일을 해도 돼요. 그래서 월요일 날 20시간을 일을 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일해도 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이 판결에 따라서 그러면 음, 음, 노동자가 하루 20시간 일해도 가능한 상황이 되니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으니까 하고 행정해석을 변경했고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노동자들은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할 수 있으니 일일 단위의 상한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정부터 올해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우리의 주 노동 시간은 일일 8시간 그리고 일주 40시간 이라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에서 일주 노동 시간을 최대 몇 시간으로 해야 되는지 그 상한선을 분명히 명시를 해야만 하고 이제는 하루 최대 노동 시간은 몇 시간인지를 정해야 되는 아 이렇게까지 지금 변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를 지나서 그렇게까지 왔는데 그럼 윤석열 정부는 어떤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 이제 주 52시간제는 정착이 된 것 아니냐.'라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 52시간만 일을 해서는 기업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 생산량과 이윤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꼼수를 계속 부리는 거죠. 한 주에 최대로 일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상태를 만들까라고 했을 때 연장 근로의 관리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주였는데 이것을 한 달로 바꿔 버리면 주 60시간 노동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노동 시간을 하다 보면 아까처럼 어 '일주에 69시간이 왜 어떻게 고용노동부는 행정 해석이 됐지?'라고 하는 것처럼 이번에 주 69시간도 이런 거죠. 하루 24시간에 연속 휴게 시간을 빼고 휴게 시간을 빼고 그래서 하루에 일할 수 있는 게 11.5시간인데 여기에 주 6 일로 해서 계산을 했더니 69시간이 나오더라. 거기에 주휴까지 해 가지고 하니까 최대 80시간까지 가능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장 근로 관리 단위 기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노동 시간을 확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연장 근로를 많이 늘리니 그래서 정부가 내놓는 윤석열 정부가 내놓는 게 아까처럼 근로시간 저축제. 자 일할 수 있을 때 한꺼번에 일 많이 하고 일이 없을 때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러 가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일해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계속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 사업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 위반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주 52시간 상한제가 실시되고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미 5 인 미만 사업장에는 노동 시간에 제한도 없고 그리고 이 농림, 축산 이와 같은 사업에는 이 근로시간과 관련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보면 근로기준법 63조 폐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노동시간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실제로 농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63조를 폐지하라는 것이고요. 근로시간 특례 업종이 있어요. 지금 현재 5개 업종에 있는데 여기에도 12시간 이상을 연장 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과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상한제가 실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라는 거죠. 5인 미만도 있고 그리고 농림어업과 같은 부분들이 있고 특례 업종이 있고 이렇게 모든 예외적으로 업직종들이 이미 52시간 넘게 일을 해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런데 왜 자꾸 윤석열 정부는 52시간이 안착됐으니 "연장 근로를 가능하게 한 업종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그 의도는 제조업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조선업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조선업의 임금, 조선업의 근로시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이렇게까지 전면화하게 되면 사실상 주 52시간제는 그냥 무력화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이 장시간 노동과 관련해서 흐름을 보면 문재인 정부 시기와 윤석열 정부 시기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뒤이어서 노동시간 유연화 살펴봤을 때도 더 심각해지는 상황들이 좀 더 나타납니다. 이 정부 어
우리가 아마 김영삼 정부 때 이제 노동법 개혁 날치기 우리 너무 많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그다음 변형근로시간 되는데 근데 해고와 고용 형태와 이 노동 시간에 대한 문제.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막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 들어왔을 때 이명박 정부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이때 얘기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이전에 주 5일 근무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주 5일로 인해 주 5일제가 시행된다라고 해서 어쨌든 사회적으로 실제로 노동 시간이 사회 전체로 봤을 땐 줄어든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는 거 탄력적 근로시간제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 하는 것이 일이 많을 때 일하고 일이 적을 때 일하지 않는 이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란 말이 이때 또 나와요. 그래서 이 장시간 노동과 관련한 제도 플러스 단시간 일자리를 계속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도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고 여성과 청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이명박 정부는 이야기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그것을 또 받아 안아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주 52시간 상한제가 어쨌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서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이때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반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나오고 이 흐름들이 계속 오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작되면서 실제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어떻게든 3개월 이상 초과하는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3개월이 넘어서 6개월까지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나 이명박 정부보다 뭐 더 나아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얘기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앞에서 다 그게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굳이 윤석열 정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완성이 됐으니 연장 근로 단위 기간을 바꿔서 또 다른 방식의 장시간 노동을 만드는 것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차곡차곡 각 정부에서 제시하고 만들고 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완성이 되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 노동시간 관련한 흐름들을 쭉 살펴보면 음, 좀 많이 답답한 상황들이 있죠. 예.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그래요. 이명박 정부 때 시간제 일자리 나온다고 했을 때 이때 뭐가 막 만들어진 건 아니었어요. 시간제 일자리가 필요하다라는 정도였는데 박근혜 정부 와가지고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시간 선택제 공무원 일자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들 이것이 마치 내가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확인이 된 거죠. 이거 비정규직 일자리였던 거예요. 시간 선택제 공무원은 시간제에서 전일제로 이동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 자리가 애초에 단시간 일자리였던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쭉 흐름이 초단시간 노동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각 정부에서 이런 게 필요해.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하나하나 제시하는 것들이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제도화가 되더라. 그래서 순간순간 계속 노동시간 관련한 제도들은 꼭 살펴봐야 되는 것 같아요. 탄력 근로시간제와 단시간 노동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어, 그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주 52시간제 한참 얘기되고,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속 이 탄력 근로시간제를 막기 위해서 집회를 하고, 문화제하고 시위하고 했을 때에 이제 내놓았던 슬로건이 그런 거예요. 노동자의 몸은 고무줄이 아니다. 마치 되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죠.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일이 적을 때 충분히 쉬고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노동자의 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무줄도 늘었다 줄였다를 계속 반복하면 산성이 약해지는데 노동자는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거 보시는 것이 아까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연장 근로 단위 기간 확대랑 동일한 거죠.
어쨌든 60시간 이상을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면 이것은 장시간 노동이 유지되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강도 높은 노동이 계속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주는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공짜 노동이 가능해진 거죠. 근데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문재인 정부 때 3개월 이상 가능한 상태가 되니, 그래서 나온 것이 윤석열 정부의 연장 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이고, 사실은 거의 같은 맥락인 거죠. 제도가 다르다라는 것뿐이지 결국은 특정한 시기에 계속 일을 하게 하겠다. 그리고 사실상 특정한 시기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노동자에게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으니 어떤 식으로든 장시간 노동이 유지되는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시간 노동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되니 그럼 단시간 노동은 괜찮은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앞서서 이명박 정부에서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고 이러면서 단시간 노동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보면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 조건은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간이 짧은 것과 비례하여 어 노동 조건들 그리고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을 비례하여 줄이는 방식.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노동 시간이 짧다고 권리도 짧아도 되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다음에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보면 유급 휴일과 연장 휴급가 적용하지 않고 산재보험 빼고 나면 다른 보험, 뭐 고용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 의료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쪼개기 계약이 나오는 것이고, 작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 일자리가 내가 15시간 미만만 일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일자리가 15시간 미만인 거죠. 뭐 편의점 일자리라든가 시간 강사 일자리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다 15시간으로 미만으로 정해져 있으니, 내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A 일자리, B 일자리, 단시간 A 일자리, 초단시간 일자리, B 일자리, 이런 단시간 일자리를 계속 전전긍긍하면서 그것을 총합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여기에 나의 선택은 없어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일자리의 노동시간이 짧은 것이지 실제로는 총액으로 봤을 때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지금 근로기준법상에 노동시간과 노동조건을 비례하여 계속 죄송합니다. 떨어뜨려 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보장, 4대 보험조차도 적용받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하여 박근혜 정부 시작에 시간 선택지 일자리가 나오고, 그 뒤로 지금 10년 동안 단시간 노동 일자리가 지금 너무도 많이 늘어났고, 초단시간 일자리 문제는 장시간 노동 일자리 문제만큼이나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시되는 상황입니다. 임금체계 개편을 볼게요. 임금 얘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뭐 오히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임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틀이 정해져 있는데, 어 시간으로 임금을 측정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임금 관련한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많이 논의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 임금 체계라는 것이 있죠. 근데 이거 임금 체계는 무엇으로 보여지나 했더니 임금 구성 항목이 있고요. 그러니까 임금은 기본급과 수당과 상여금과 이런 것들을 다 합하여 임금이 구성된다라는 임금 구성 항목, 그리고 지급 방식, 시급이냐 월급이냐 연봉제냐 이런 지급 방식과 임금의 결정 기준, 그러니까 근속 연수대로 할 거냐, 아니면 직무에 따라서 할 거냐, 뭐 호봉제, 뭐 연공급, 뭐 직무급, 이러한 임금 결정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하여 이제 임금 체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임금 체계는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담기죠. 우리가 보통 임단협을 하잖아요. 그래서 임금 관련한 이 협 이 협 그 교섭을 사용자와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어쨌든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임금을 무엇으로 구성할지, 어떻게 지급할지,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지에 따라서 내 임금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이러한 임금 체계를 변경하려면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이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임금 결정 기준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임금이 올라가더라. 그런데 그에 반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이 임금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직무급제를 도입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논리가 이제 흐르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 임금에 관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기업 뭐 정규직 뭐 비정규직 격차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타깃이 조직된 노동자, 노동조합으로 계속 향하는 것은, 이 임금 체계를 바꾸려면 이 노동자들, 노동조합과 뭐 단체 협약이든 교섭이든 무엇을 통해 가지고 동의를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깰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임금 체계를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조직된 노동에 대한 타격을 가하는 것이 이 원하는 방식의 제도를 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직무급이 들어서면 이게 들어섰을 때는 정말 심각해지는데,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하면서 답을 얻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정말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 직무급제를 도입하면 정말 줄어드냐? 라고 보면, 지금 이 논리가 어디에 기초해 있냐면, 직무급제는 그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 원리에 기초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했을 때 같은 임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냐면, 다른 노동이니까 다른 임금이 가능하다라는 논리로 귀결되기도 해요. 이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일자리는 구분되어 있어요. 같은 일을 놓고, 뭐 우리 옛날에 이제 처음에 들었을 때 뭐 한쪽 바퀴는 정규직, 한쪽 바퀴는 비정규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젠 그렇지는 않죠. 정규직 일자리와 비정규직 일자리가 완벽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다른 노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노동이니까 다른 임금을 주어도 돼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고용 형태에 따라서 임금 차별이 정당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무는 비정규직 업무야. 이 직무는 정규직 업무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쭉 세분화해서, 여기는 정규직 일자리, 정규직 업무, 그래서 이 임금이 맞고, 여기는 비정규직 업무, 그래서 여기는 저임금이 정당화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격차를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곡착화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음, 또 하나의 부분은, 직무가 다르면 임금이 다른 것 아니냐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노동의 가치와 임금을 연결시키는 거죠. 지금 보면 이미 여성과 남성의 임금 차별, 학력의 차이, 연령의 차이, 고용 형태의 차이, 이 모든 사회적 차별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은 그 가치가 낮다라고 이미 사회적으로 평가되어 있기도 해요. 청소 업무라던가 편의점 업무는 우리는 저건 최저임금이지 뭐. 저 업무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업무이지 않나? 그러니 이 업무는 비정규직 업무이고 이것은 최저임금이 맞아라는 사회적 기준을 형성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견 얼핏 들으면 뭐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그게 맞지. 그리고 일에 따라 가치가 있지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임금과 연결돼서 정부가 주장하는 것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어떤 것이 비정규직 업무이고 그 업무는 반드시 저임금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그냥 그걸 세트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급제가 위험하다. 이것을 어떻게든 우리는 막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뒤에서 이제 불안정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 실태들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미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임금의 어떠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업무들이 있죠. 그 업무들은 아예 처음부터 직무화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서서 윤석열 정부가 연장 근로 단위 기간 확대가 가능한 업종과 직종을 살펴보겠다라는 연구 용역과 함께 일단 명확하게 이제 조선업은 이 직무급이 가능한가를 어 업종별로 연구 용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이 업무는 직무급이 맞아.'라는 근거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아직까지는 이것이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자회사에서 직무급 얘기가 가장 많이 되고 있지만, 어 지금과는 전혀 우리의 어쨌든 조직된 노동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다른 노동들에서 직무급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좀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생각만 해도 쪼끔 끔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이제 보셨고요. 네. 불안정 노동자들의 임금 및 노동 실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제 임금과 노동 시간의 권리에 대하여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임금 정당화 이데올로기라는 게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비핵심 업무와 주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그래서 저임금이 주어도 괜찮아라는 게 있고요. 여성 일자리는 일과 가정의 양립 일자리다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얘기하면서 들었던 것이 여성과 청년이었었거든요. "여성의 일자리는 일가정 양립 일자리이기 때문에 시간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돼."라고 하면서 그것이 곧 비정규직 일자리였고 저임금 일자리였다라는 거죠. 청소년은 생계가 목적이 아니다. 생계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경험을 쌓거나 뭐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임금은 저임금을 줘도 돼. 어떠한 경험치로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실제로 보면 청소년들도 실제로 생계를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일자리는 청소년들이 한 일자리는 거의 다 저임금 일자리더라. 거고요. 청년 일자리도 그렇습니다. 업무의 배움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 보면 여기서 최저임금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중에 수습 노동자들 있잖아요. 배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감액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술인의 경우는 자신이 하고 싶어서 선택한 일이니까 그 임금은 적어도 괜찮아. 최저임금 미쳐도 괜찮아. 네가 선택한 일이잖아.'가 이데올로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임금과 임금 차별에 대한 이유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것은 노동을 좀 계속해서 개별화하고 사회적 관계를 특성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이제 임금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임금의 원칙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텐데요. 그것은 뭐냐면 집단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임금을 계속 저임금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계속 개별화하고 특성을 부각하는 방식이라면 우리의 대응은 집단적 대응이어야 된다. 라는 게 나오는 거죠. 또 하나 최저임금 부분인데요. 일단 죄송합니다. 특허 플랫폼 프리랜서는 금기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야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 최저임금을 적용하라는 요구가 작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장애인에게도 적용이 제외가 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그 그 네, 지목하는 일자리들이 있는데 장애인에게도 적용이 최저임금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습 노동자가 있고 최근에 가사 돌봄 이주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자고 하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정말 다양하게 특허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어 이 다양한 노동자들에게 계속 이러한 저임금, 최저임금조차도 받지 못하는 상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집단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 장시간 노동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있죠.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 그다음에 근로시간, 휴게시간의 특례가 있습니다. 5개 업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적용 제외되면서 주 52시간 노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근로 이제 특례 업종에서,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산업의 환경이 바뀐 거죠. 음, 그리고 감단속 일을 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이 농림축산업에서의 적용 제외. 예, 이렇게 또 다양한 노동자들이 또 노동시간에 대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노동시간 관련해서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분명히 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일을 한 만큼 이제 그 시간만큼 임금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노동이 아니라고 하는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 교육 시간들, 그러니까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제 많이 보이는데, 고객과 약속을 좀 만드는 것. 제가 방문을 하겠습니다. 어느 시간에 방문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시간도 결국 업무의 연장선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콜이 취소돼서 돌아와야 되고, 이러한 것도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니 이것이 임금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거죠. 준비하고 정리하고 연습하고 대기하고 이동하는 이 모든 시간들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퀵 서비스는 하루 2.6시간, 대리는 2.5시간, 배달 1.7, 택배기사 1.4, 이렇게 이 시간들이 대기와 이동 시간에 쓰이고 있다라는 실제 조사가 있고요. 예술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스태프들이 촬영을 하기 위해서 가는 이동 시간과 세팅하고 정리하고 이 시간들이 노동으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교섭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들에 대해서 노동시간에서는 반드시 다뤄야 됩니다. 청소년 노동 시간도 있어요. 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청소년 노동 시간을 규정하고 있죠. 한 주, 뭐, 야간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이돌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노동시간에 대한 적용을 받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기초해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있는데, 여기에 청소년 연예인들의 노동시간들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돼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 노동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 너무 많은 시간, 밤에도 일을 하고 있고, 너무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 이 시간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노동시간을 좀 줄여보려고 했더니, 제작사에서 반발이 하는 거죠. 아이돌 산업과 K산업에 걸림돌이 된다라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동시간에 대한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과 노동의 그 전선, 그 관계들 속에서 힘겨루가 이루어질 텐데, 마치 이러한 아이돌들은 예외일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다. 모든 노동에 있어서 노동시간의 문제는 사실 첨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사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임금과 간호동의 상관관계를 보면 장시간 우리나라 보통 노동자들이 장시간 일을 해서 생계비를 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노동 시간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노동자들이 반기지 않는다. 노동자들이 오히려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 실제로 그 서비스 연맹에서 실태 조사한 걸 보면 왜 이렇게까지 일을 많이 하느냐, 왜 이렇게까지 관노동을 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했을 때 건당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노동의 형태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하루에 일을 하고 그 시간만큼 최저임금이 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쫓기듯이 일을 하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대한 요구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출판 외주 노동자들이나 웹소설 작가들 경우에는 워낙 작업 하나하나의 작업 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일들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생계비를 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 야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어떻게 받고 그 임금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과노동과의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다 보시면 됩니다. 노동 시간에 대한 문제인데요. 웹툰 작가들은 휴재권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랫폼에 '내가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정해 달라. 이것은 유급이어야 된다.'라고 휴재권을 요구하고 있어요. 계속 일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시간 할 수밖에 없고 마감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 실제로 어 돌아가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급 휴재권에 대한 얘기들이 좀 더 본격화되기도 했습니다. 다산 콜센터 경우는 파업을 통해서 콜타임과 콜수를 조절했어요. 아 그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그 콜수를 채워야 되는 거죠. 그 콜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계속 앉아 있어야 돼요. 화장실을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지 마."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콜타임 콜수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앉아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콜센터 노동자들이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서 방광염과 같은 질병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어떻게 임금을 받느냐, 어떻게 얼마나 많은 시간, 어떤 한정된 노동 시간에 어떤 형태의 일을 하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 건강권과도 상관관계가 있다, 관련이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이제 이렇게 실태들이 보이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임금의 권리는 어떠해야 되냐? 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직무도 성과도 능력도 아닌 자본에 맞선 우리의 투쟁이다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어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있죠. 나의 연봉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어 개별로 계속 협상한다라 하는 것은 결국은 그 협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노동조합을 통해서 임단협을 하는 건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래서 "임금을 결정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집단화된 노동자들의 투쟁이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노조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 계속 뭐 "연공급이다. 직무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직무급이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가 없어질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임금은 무엇이어야 하느냐."라고 우리는 좀 더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임금을 받아야 그 임금이 내가 정말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미래를 꿈꿀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은 개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집단화된 결정으로 그것이 정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고민들을 좀 더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고요. 노동 시간의 권리를 보면 음 일단은 기본적으로 노동 시간은 단축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앞에서 계속 그 노동 시간 단축의 역사를 봤지만 실제로 단축이 근로기준법상의 일주 40 시간이라는 것이 지켜지지 않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인 거잖아요. 절대적으로 노동 시간은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그 노동 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해서 임금이나 이 임금이 떨어지거나 노동 강도가 높아져서는 안 된다인 거죠. 그리고 휴식이라는 것도 내가 내일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내일 일할 수 있는 힘을 좀 비축하는 상태로 휴식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인간답게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휴식이 필요해.' 라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기업의 생산량, 그러니까 기업의 결정,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노동 시간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앞에서 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이야기할 때나 연장 근로 단위 확대를 이야기를 할 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랬고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그렇고 다 그런 얘기하죠. "집중적으로 일하자. 기업이 필요할 때 그렇게 집중적으로 일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 어디 가서 한 달 살기를 해."라고 하는 건 노동자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선택에 의해서 그것이 길이뿐만이 아니라
배치 역시도 그것이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을 때 노동자의 몸은 반드시 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결정과 그 모든 통제권들은 노동자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노 그리고 노동 시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은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권리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게 되게 막연하게 있긴 한데요. 노동 시간에 대한 새로운 상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동자들의 노동 형태가 너무나도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앞서서 잠깐 봤을 때는 '이것이 노동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살펴야 되는 게 있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많이 꼼꼼히 따지고 있기는 해요. 자 이것은 노동으로 포함되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노동으로 계산되어야 되고 우리의 노동 시간은 얼마이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 찾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형태가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노동 시간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것은 좀 함께 논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금이든 노동 시간이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 제도들을 우리의 권리에 노동자의 몸과 삶과 이것에 적합하게 만들려면 반드시 집단화된 힘이 필요한 거죠. 앞서서 이제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는 노동운동의 역사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임금이든 노동시간이든 우리는 싸워야 되고요. 그 싸울 수 있는 힘이 집단화된 힘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 제가 이 강의 시작하기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총선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전면적으로 임금 노동 시간을 개편하든 아니면 업종별로 접근을 하든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예 그렇게 되는데 이게 많은 쪼끔 도움이 됐으면 이 내용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